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컨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안동의 사이다 박준입니다. 마은약 헌법재판관 지금 임명 관련해서 임명하지 않은지 지금 많은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죠.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위원을 지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직까지 임명을 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한다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사실은 바로 직무유기 또 위헌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체포영장이 떨어져도 체포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 대통령도 있었고요. 자, 헌법을 그냥 무시하고 헌법 지키지 않는 모습. 장순욱 변호사가 국회 소추인단 대리인이죠. 헌법의 풍경, 헌법의 말이 제자리, 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오늘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자, 오늘 출근길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문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천 TTCO 받아가세요.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판.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엄선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가 속 뉴스픽. 자,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전현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뉴스토마토 단독 좀 보도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검찰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다고 결국은 명태균 게이트 수사 의지가 없었다고 하는데 최근에 와서야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 박차를 가고 있다고요. 네, 검찰의 태도는 윤석열 씨 탄핵 국면 전후로 크게 달라졌다는 게 저희 뉴스토마토 취재 내용입니다. 창원지검은 지난 11월 19일 윤석열 씨 부부의 대선 여론조사 의혹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선거법 사건에서는 검찰 수사권이 제한돼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당시 검찰 조사를 받은 김한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대표는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 중에 일부만 직접 수사 대상이고 나머지는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다. 특히 여론조사 관련은 직접 수사 범위에서 빠져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는데요. 뉴스타파가 공개한 창원지검 수사 보고서를 봐도 검찰은 윤 씨 부부의 이 공천 개입 정황을 확인하고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용하던 검찰은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한정 씨를 압수수색하면서 지난 2월 26일에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인 27일과 28일에는 중앙지검 수사팀이 창원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차원까지 내려가서 수감 중인 명 씨를 네. 불러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사권이 없다고 하다가 갑자기 수사의 속도를 내는 검찰의 행보는 좀 의심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특히 윤석열 씨 탄핵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검찰이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수사관이 없다가 수사관이 생긴다고 검토가 될 이유도 없는데요. 다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충분히 의심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도 계속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캠프에서 일했던 홍 시장의 그 아들의 친구입니다. 2021년 홍준표 시장 복당 관련해서 여론조사 비용을 냈네요.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의 복당 의사를 밝힌 건 지난 2021년 5월 10일이었습니다. 네. 다음 날 홍 시장은 자신의 유튜브에 국민 여론에 힘입어서 돌아가고자 한다라는 제목의 영상과 함께 여론조사 결과를 올렸는데요. 이 해당 여론조사는 국민 47% 또 국민의힘 당원 65%가 홍준표 시장의 이 복당을 찬성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 여론조사를 의뢰한 곳이 역시나 이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미래한국연구소였는데요. 5월 8일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고 이 우호적인 결과가 공표됐고 또 5월 10일에 이 복당 기자회견에 나섰던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여론조사가 실시된 5월 8일에 강혜경 씨 계좌에는 450만 원이 입금됐는데요. 그 돈은 이 홍 시장 아들 친구이자 홍 시장 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했던 이 최모 씨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또 복당한 달 홍 시장 아들이 명 씨에게 이 아버지가 감사해 한다 이런 문자를 보낸 것도 이미 확인이 됐죠. 홍 시장은 아들이 최 씨를 통해서 들은 명 씨의 일방적 주장에 속아서 감사 문자를 보낸 것이라면서 이후 아들이 최 씨와 의절했다며 비용 대납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 검찰은 강혜경 씨를 또 목요일에는 김태열 전 소장을 조사할 예정인데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노컷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 씨는 이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 30명을 죽일 수 있다면서 국회에서 증언을 하겠다 이런 의중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명 씨는 유력 정치인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과 또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는 민낯을 벗겨놓겠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강합니다. 지난번에 140명, 지금은 30명. 특히 오세훈, 홍준표 두 사람은 가만 두지 않겠다. 이렇게 명태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박범계 의원 대담한 대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얘기 한번 좀 더 들어보기로 하고요. 자, 윤석열 탄핵 심판 얘기해 보겠습니다. 선거만 지금 앞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중요한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특히 중요한 쟁점, 첫 번째 쟁점 중에 하나인 국무회의, 계엄 국무회의 절차적 적합성하고 맞지 않는 증거가 또 드러났다면서요. 네, 이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이 국무회의가 흠결 없이 잘 이뤄졌는지 여부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많은 증거들은 이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가 애초에 절차적 흠결로 인해서 위법함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뒤늦게 작성된 국무회의록 역시 이 국무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던 강희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강 실장은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시절 비서관을 지낸 최측근인 인물이기도 한데요. 네. 통상 국무회의 회의록은 국무회의 간사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 의정관은 비상계엄 당시에 국무회의 일정 자체를 통보받지 못했는데요. 일정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행안부는 대통령실에 이 국무회의 내용이 뭐였는지 알려달라 이런 공문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이 국무회의를 담당하는 국정과제 비서관 역시 당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국무회의 회의록은 강희구 부속실장 손에 맡겨졌던 건데요. 국무회의의 흠결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회의록마저 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강 실장이 정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헌 또 위법 논란은 계속해서 커질 전망입니다. 그죠. 합법을 찾기가 어려워요. 이 계엄 국면에서 다 위헌이고 위법이지 합법인 거를 찾기가 어렵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강희구가 뭐 이 사람이 상관이 있다고 거기 가서 이 회의록을 작성합니까? 근데 알고 보면 강희구는 예전부터 윤석열의 아주 최측근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사람도 내란 관련된 혐의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생각도 드네요. 자, 이번 비상계엄 내란의 전모를 보면
노상원 전 사령관이 비선 기획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엄 해제 의결 뒤에 김용현 전 장관하고 노상원 통화한 사실 또 이 얘기 좀 해보죠. 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씨와 함께 있던 자리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과 새벽 1시 38분에서 43분 사이에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네. 두 사람의 통화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로 김 전 장관과 윤석열 씨 또 그리고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의 결심 지원실에 머물 때였는데요. 앞서 박 총장은 이 결심 지원실에 셋이 있을 때 자신은 한쪽에 떨어져 있었고 윤 씨와 김 전 장관은 가까이 있었다 이렇게 준술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윤 씨 또한 김 전 장관과 이 노 전 사령관의 대화를 충분히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네. 또 김 전 장관은 윤 씨가 결심 지원실을 떠난 2시 33분에도 노 전 사령관과 통화를 한 바 있습니다. 좀 기억을 떠올려 보면 김용현 전 장관 옆에서 이 수행을 했던 김철진 군사 보좌관은 지난 12월 30일 검찰에 출석해서 이 윤석열 씨와 이 김 전 장관의 통화 내용을 들었다. 이렇게 상원아 아닙니까 상원아. 네, 진술한 바 있습니다. 예. 바로 이 상원아 이제 어떻게 상원아 하냐. 이제 어떻게 하냐 상원이. 네, 그런 통화를 네. 들었다 이렇게 진술한 바 있죠. 그 전화의 시간도 이 새벽 1시 50분부터 2시 30분 사이였다 이렇게 진술한 바 있습니다. 철수 작전이 한창이던 이 시점에 민간인인 노상원과 또 긴밀히 통화한 이유가 뭔지 윤석열 씨는 이 노 전 사령관의 존재와 역할을 어디까지 알았는지 아니면 윤석열 씨가 혹시 직접 지휘를 내렸던 건 아닌지도 좀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축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뭐 군인들 지금 문제된 사람들은 기소되고 구속되고 했는데 이렇게 비선에서 민간인 노상원 씨 지금 수첩도 작성됐는데 이 사람의 역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대통령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네. 또 김건희와 연관성은 없는지 등등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규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좀 규명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세환 전 선관위의 사무총장 세컨드폰 네. 이 정치인하고 통화한 사실 알려지면서 일단 선관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고요. 어떤 네. 내용입니까? 여야는 연휴 내내 이 선관위에 대한 네. 감시와 견제 또 독립성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충돌은 이 헌재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 감찰이 위헌 위법하다고 결정 내린 상황에서 이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세컨드폰을 만들어서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감사로 드러난 게 도화선이 됐는데요. 여야는 대응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선거 시스템 특별점검법 발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임명 시에 인사청문회를 추진하자 이런 방안도 제기를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범죄 행위가 밝혀지면 그것에 기초해서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면서 약간은 거리를 뒀는데요. 민주당은 견제장치 마련에 앞장서겠다면서도 이 전용기 의원이 이 선관위를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법안도 발의했기 때문에 공정성과 독립성을 둘러싼 이 여야의 논쟁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이 보도가 나오니까 국민의힘은 왜 이 세컨드폰 대포폰 비슷한 거잖아요. 대포폰 아니지만 하여튼 두 번째 폰으로 정치인하고 몰래 전화하냐 이렇게 아주 거세게 공격을 했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이게 본인 정당 국민의힘 지자체 보궐선거 경선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태세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 네, 확 바뀌더라고요. 네, 입장 곤란하네요. 처음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네. 세컨드폰 사용 보도가 나왔을 때 김 전 총장은 이 감사원에 정치인들과 각양각색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까지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즉시 이 부패 카르텔을 어떻게 믿냐, 민주주의 위기는 선관위 불신에서 잉태됐다라면서 맹공을 퍼부었었는데요. 선관위를 공격하면서 일종의 계속해서 윤석열 씨가 주장하는 부정선거에 일부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김 전 사무총장이 작년에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당내 경선에 나섰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됐는데요. 아하. 결국 국민의힘은 발등을 제 스스로 찍은 격이 됐습니다. 이에 야권은 국민의힘 공세가 결국 자가당착이 됐다면서
세컨드폰으로 누구와 통화해야 되는지 명백히 밝히라 이렇게 역공에 나섰고요. 한편 국민의힘은 당의 공식적인 입장 대신에 이 연고지에 따라서 기회주의적으로 기웃거렸을 뿐이다라면서 돌연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네. 또 김 전 사무총장이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한 것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은 오히려 혹세무민 물타기 꼼수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게 어떻게 물타기 꼼수입니까? 정당 출마하게 나왔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혼란한 정치권 소식에 상대적으로 묻혀있는 뉴스가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지금 의정 갈등 1년 지금 넘게 이어지고 있는 네. 상황인데 사실 오늘 다 대학교 개강 첫날입니다. 근데 문제는 수강 신청도 안 하고 의대생들 수업 파행은 계속될 것 같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은 3월 개강 날입니다. 네. 하지만 지난 3일 기준에 전국 40개 의대 중 10곳은 모든 학년에서 수강 신청이 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명이다. 네. 예. 올해 새로 입학하는 2025학년도 신입생들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면서 수업 거부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전국 40개 의대 수강 신청 인원은 4,219명에 불과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신입생들도 수강 신청한 경우도 있는데 네. 이 인원도 수강 신청만 해두고 수업은 거부하는 방식의 수업 거부 형태가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수업 거부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40개 의대 전체 휴학생 중 8.2%만 독박학 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나서 현재까지 아직 1년이 지났지만 유의미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학교는 대규모 재적을 막기 위해서 개강 자체를 미루기도 했는데요. 당초 교육부도 이거 2024학번과 25학번을 동시에 가르쳐야 하는 이 더블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학교육 지원 방안 발표를 2월에 내려다가 이번 달로 미룬 상태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 컨트롤타워 부재 속에서 관계부처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의정 갈등은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뭐 이제 수업 개강을 했는데 작년에 못 들은 학생하고 지금 합치면 수업 들은 학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1년치 지금 또 잘못되면 2년치 의과대학이 작동 안 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배출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큰일인데 언제 좀 해결이 될지 좀 걱정스럽네요. 네,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해법을 좀 내놔야 되는데 또 앞으로 탄핵 있고 또 선거 있다면 더 이것도 좀 늦게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 생각도 좀 듭니다.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주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의사당 1번 출구로 돌아올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여의도의 비상을 나를 꿈꾸는 젊은 정치인 두 분과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의사당 1번 출구. 자, 오늘도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황해두 노무현 재단 이사 두 분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헌법재판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두고 정치권의 대치 국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예정되어 있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위원이다 임명하지 않는 거 결론이 났습니다. 앞으로 최상목 권한대행 사실은 그날 바로 임명을 해야 돼요. 임명하지 않으면 저는 형사상 직무유기죄 성립한다고 지금 보는데, 자, 어떻게 입장이 주목되고 있는데 어떤 전망이십니까? 우리 강성필 부대변인. 네, 말씀 잘 해주셨지만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헌법재판소에다가 네. 그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첫 번째가 여야 합의가 안 됐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명쾌하게 근거를 댔잖아요. 다 됐어요. 야,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데 그럼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장한테 공문을 보낼 때 공문의 뜻이 뭡니까? 공적인 문서 아닙니까? 네. 거기에 조한창 한 명만 명기를 해서 보냈으면 그게 말이 되지만 민주당이 추천한 마흔혁, 정계선까지 같이 그리고 뭐 인사청문회법 뭐 3조인가 해서 법적 근거까지 명기해서 보냈는데 이게 어떻게 여야 합의가 안 된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절차에 대해서 하자를 잡았는데 네. 아니 이미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쳤는데 이게 절차인 거지. 그래서 임명해라라고 했는데 이걸 안 한다는 거는 헌법 제66조 대통령은 헌법 수호에 의무가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는 헌법을 수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상당히 문제가 됐던 탄핵 사유였거든요. 두 번째로 우리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형법 122조 직무유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본인이 정무적인 판단을 한다. 뭐 결정문을 본인이 뭔데 정무적인 판단을 합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부드럽게 조언을 드리면 뭐든지 고민되고 애매할 때는 원칙대로 절차대로 하면 됩니다. 공직자가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무적인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또 마은혁 후보자가 또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게 있지만 네. 빨리 임명해라. 이게 정답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어쩌면 헌법을 또 보고 또 형법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당연히 해야 될 거를 본인 스스로 맡고 있고 자기가 뭔데 진짜 그 말씀 지금 하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단식을 하더라고요. 이거하고 단식이 맞습니까? 뭐 생뚱맞아요. 이게 단식 밥 먹어요 그냥. 이게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심지어 그 단식도 이제 릴레이로 네.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참- 결국에는 뭐 아까 오는 길에 보니까 네. 최상목 씨 같은 경우에도 그 이 내부 수기 과정을 또 거치겠다. 그래서 뭔데요, 오늘 자기들이. 이제 안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뭐 최상목 대행뿐만 아니라 지금 국힘도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가 명백히 드러났다는 거죠. 네. 지금 내란 선동 세력들이랑 지금 같이 한 몸통으로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뭐 국회 합의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헌재 결정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 없고 한마디로 나는 지금 윤석열 그 지지하는 그 내란 선동 세력들 이들과 지금 같이 움직이겠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뭐 예측을 하고 혹은 비판을 해도 의미가 없는 게 다 거기 있는 거죠. 이게 진짜 몰라 강부대면이 이게 네. 몰라서 저러는 겁니까? 저거 지금 단식도 좀 뭐가 맞아야 되거든요. 저기서 뭐 며칠 굶는데요. 뭐 이제 며칠 굶을지 뭐 모르겠지만 릴레이 단식 한다면서요. 저는 오히려 이 다이어트 아닙니까? 최상 간헐적 단식 이게 뭡니까? 디톡스 얘기도 네, 이 나오고. 저도 최상목 지금 한 권한대행하고 8시간 굶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자기 전에 전혀 티가 안 나네요. 아니 그랬다 지금 뭔 의미가 있어요, 둘이 이게. 동기잖아요 공무원.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박수영 의원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박수영 의원에게 단식을 풀 수 있는 명분을 준 것 같아요. 차라리, 예, 우리 예. 친구 힘들어서 예. 잘못될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걸 명분을 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둘이 그러니까 단식을 하는 것도 사실 참 웃기는 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진짜 여당하고 야당이 바뀌었구나. 그러니까요. 이게 이런 정치권에서의 단식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야당이 마지막 카드가 없을 때 할 할 수 있는 게 없을 없을 때. 때 예. 그때 정말 결기를 보이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미 릴레이에서 망한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바란 건 이거라 봅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지지층한테 어필하는 동시에 이재명 대표님 단식을 조롱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그랬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예, 예. 지금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단식과 다르게 하겠다. 이게 결국 뭐냐면 그 이름값 높이려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좀 납득이 안 돼요. 단식을 할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최상목 대행 그냥 임명하면 돼요. 임명하라고 헌법재판소를 결정을 둔 거죠. 헌법재판소의 그 뜻은 모든 국가기관이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입장에서 보면 예. 그러니까 잘했다는 건 당연히 아니고 그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만약에 임명을 하게 됐을 때 네, 바로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교가 되는 거죠. 학교가 되는 겁니까? 거기서 왜냐면은 너 지금 저 간첩들한테 점령당한 그 헌재. 왜냐면 네. 나경원 씨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뭐 헌재 외국인 임명 제한 뭐 이런 식으로 그 내란 세력들의 이야기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힘당이 지금 그 뒷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최상목 대행이 다수 국민들의 그 당연한 요구대로 움직이면 네. 결국 너도 하고였구나. 네. 그래서 과거에 있는 내용들이 막 5만 가지 것들이 유튜버들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다. 최상목 씨도 깨끗하게 살아오지 않았더라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본인 입장에서도 되게 부담된다. 한 몸통이라고 볼 수밖에 이게 없는 거죠. 절연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것도 좀 답답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또 하나의 논란, 주말간에 계속 논란이 되는 건데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이 선관위 얘기를 합니다. 김세한 전 사무총장, 선관위 사무총장인데 세컨드폰을 사용해서 정치인하고 통화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뭐 상당히 비판했어요.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이에요. 이 뭡니까 이 사람?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국민의힘 통화한 거예요?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공격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하든가. 그러니까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이 김세환이라는 분이 문재인 정부에서 결국은 임명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문재인 정부와 그러니까 민주당과 연결된 거 아시냐 아니냐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런 논리로 따진다고 하면 네. 오동훈 공수처장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 구용선일이 제가 대통령실 그때 메시지를 보니까 네. 20년 가까운 이 판사의 경험과 오랜 뭐 행위로 훌륭하신 분이다라고 그 메시지까지 냈는데 그래놓고서 본인들이 임명한 사람인데 지금 민주당하고 짝짝꿍 하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데 네. 저는 그대로 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세컨드 폰이라는 것은 예. 고위 공직자면 업무폰이 지급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나경원 의원 같은 분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되게 안 좋은 부정적인 단어 세컨폰이라고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세컨폰을 쓴 그 나쁜 사람을 본인들의 국민의힘에서 보궐선거에서 후보자로 출마시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의 후보자들에 대해서 예비 후보자에서 적격 심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나쁜 후보들 출마시켰다라고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근데 다 정작 본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저렇게 비난을 해야 되니까 그 청구가 자기 자신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공방을 한다고 보면 우리 편인지는 상대 편인지를 뭐 확인하고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정치인으로 볼 수 있나 싶었던 게 옛날에도 뭐 1병, 2병, 3병, 4병 네, 그것도 그 몰라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너무 이 사실 비판하기도 되게 애매할 네. 정도로 예, 예.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데 네. 사실 이거 말고도 이제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게 한둘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에서 무슨 얘기를 계속하고 있냐면 또 북한 얘기를 하면서 네. 북한 간첩, 막 북한 지령에 의해서 조선일보 폐간 지시를 막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개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잣대대로면 그 김건희 씨가 최근에 네. 목숨 걸고 조선일보 폐간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들의 세계관대로면 김건희 씨 북한 간첩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저들의 이제 막 엉망진창 얘기 아무거나 짝 있게 하는 거대로면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대로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거죠. 논리가 없이 엉망진창으로 되는 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하는 모습 그 부분을 이제 두 분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자,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구를 갔습니다. 대구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러 갔는데 일단은 권성동 대표가 조금 모양이 주목이 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제 8년 전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를 할 때 소추 단장이었죠. 원수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어제의 상황은 원수는 외나부다리에서 만난다. 8년 만에 만난인데. 근데 이제 정치 숙명이라는 게 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진짜 속으로는 얼마나 얼굴 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지으면서 또 나름대로의 덕담을 나눠야 되는. 하지만 속마음은 그렇지가 않겠죠. 근데 어제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말 중에서 어쨌든 두 문장을 뽑아봤습니다. 어떤 거요? 하나는 개인적인 행동을 너무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탄핵 반대 집회에 올라가서 그야말로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그리고 탄핵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전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내란을 선동하는 이런 것들이 박근혜라는 그래도 이 정치 베테랑이 봤을 때는 아 이게 저렇게 가는 게 절대 조기 대선에서 중요한 게 아닌데 당장 눈앞에 모여 있는 결
결집된 세력만 보고 지금 좋아가지고 저러는데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냉정하게 짚어준 것이고요. 박근혜 전 네. 대통령이 박근혜 씨가 그리고 예.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표가 대립각을 세우는 건 좋지가 않다. 네. 그것은 저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저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때문에 이리 됐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배신자 계보가 이어졌다고 생각을 네. 해요. 첫 번째 1번 배신자 유승민, 2번 배신자 이준석, 3번 배신자로 이제 한동훈이 계보를 올렸다. 그래서 이 보수 정치에서 배신자론이라는 건 상당히 치명적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그 대구시장이 계속해서 한동훈 그 배신자론을 지금 들고 나섰는데 네. 결론적으로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또 박근혜라는 이 정치 베테랑이 봤을 때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역량도 부족하고. 그런데 능력도 없고 역량도 부족한 사람이 나오니까 다시 보수가 분열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뭐 민주당으로서는 뭐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거지만 네. 어찌 됐든지 간에 보수 정치로 봤을 때는 이 한동훈의 등장이 분열의 시작이다. 그래서 하여튼 그 비명과 친명계로 나눠지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 어떤 대선 경선이 재밌어질 것 같다. 저는 그래 봅니다. 자, 그 얘기도 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수감된 게 안타깝고 또 국가 미래를 위해서 여당이 좀 단합해달라. 이런 메시지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사실 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끼리 지금 계속 그러니까 권성동이 심지어 자기랑 계속 싸우고 있단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사실 제대로 된 표본을 보여줬죠. 왜냐면은 자기가 잡아넣은 세력들을 네. 죄에다 끄집어 내주고 그게 이제 그 서천호 씨 같은 사람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게 서천호 의원. 이명박계에 네. 있었던 사람들, 뭐 네. 박근혜계에 있었던 사람들, 특히 이명박계가 가장 많이 중용이 됐는데 그 이제 특별 사면 문제. 사실 서천호 씨는 그 중에서도 이제 특별 사면이 아니라 특혜 사면이거든요. 특혜 사면입니까? 왜냐면 이게 이례적이 10년 사이에 서천호처럼 2번이나 사면 받은 사람 없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댓글 공작하고 여론 공작하던 것들을 데려온 이유가 뭐냐? 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한 서천호 씨가 결국 지금 국힘 배지를 달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선관위, 공수처, 헌재 부셔버려야 된다며. 가로로 만들어 부셔버리겠다. 그러니까요. 얘기했죠. 거기에 예. 또 막 전환길 씨, 뭐 박수영 씨랑 목도리 막 주고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 아까 그 강성필 부대변인 말씀 주셨듯이 배신자론을 계속 부각시키는 동시에 자기들끼리 그냥 이제 결국에는 또 세력 다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뭐 저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 서천호 의원 얘기를 하셨는데 그 주말간에 집회에 가서 헌법 기관을 다 부셔버리겠다. 네. 야, 이런 얘기를 현역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걸 그래도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요. 선출직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분이 이제 경찰 출신이에요. 그래서 부산 경찰 국정원도 국정원 네. 이사장도 하고 경찰청장도 하고. 근데 예. 그렇게 고위직을 했는데 이분이 범죄자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인터넷 댓글 여론 조작으로 그 아마 징역형 6개월인가 받고 집행유예도 받았을 겁니다. 근데 또 이분이 지난 총선 때 약속 사면으로 상당히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람들이 잊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네. 이분이 피선거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출마해서 당선이 된 경남 사천에 피선거권도 없는데 내려갑니다. 주택 구입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사면이 돼서 출마를 하는 거죠. 약속 사면 같은 느낌이 그래서 들어요. 예. 사면될 걸 미리 알았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뭐 돈이 뭐 한두 푼입니까? 사실 선거 그러니까요. 출마하는 게. 그래서 이러한 논란이 있는 분이 또 다시 무대에 올라서 헌법재판소를 부셔버리겠다라는 것은 저는 진짜 시정 어떤 잡배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봐요. 저는 현역 의원은 이런 말을 해서 안 된다고 보는데 네. 그러면 저는 이분이 왜 그런 극단적인 말을 했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지역구가 어쨌든 보수층이 좀 더 보수 성향이 센데 좀 아니겠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네. 공천 받으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 아닌가요? 그렇기 국민의힘? 때문에 이렇게 막 센 발언을 해가지고 이름 석자 좀 더 알리려고 하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의리가 아니라 저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도 본인이 선출직이면 기본은 알 것 같은데 어떻게 공수처 선관위 이런 헌재를 부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동안 얘기했던 네. 반 대한민국 세력, 반 국가 세력이 바로 저런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힘당 자체가 지금 뭐 해명을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뭐 그냥 개별적인 발언이다 이런 식으로 또 넘어가거든요. 또 그러면 안 되죠. 아니 민주당에서는 현역 의원도 아닌 그런 사람들의 말을 왜곡하고 짜깁기 해가지고 막 난도질을 해대요. 네. 그러면서 막 어떤 직책만 맡으면 그거 쫓아내는 게 그들의 종특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현역 의원이 얘기한 건
그건 개별적 발언이래요.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늘 이 대화와 타협 저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 저것들은 이제 명백해졌잖아요. 저것들은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체로 표현하셨구나. 저는 네. 왜냐면은 저 정도 얘기하면 저는 이제 대화할 건 아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이게 네. 인간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고 아닌 말이 있는데 네. 계속해서 그냥 이재명 대표 비난만 하고 그것도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그 내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 오니까 쌍권 권영세 권성동 씨가 지금 엄청 곤란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할 말은 없으니 그냥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또 중도는 고려해야 되니까 마땅한 답은 없고 네. 그러니까 그냥 이재명 대표인 비난만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저것들이 어떻게 무슨 정당입니까? 반 대한민국 세력이죠. 네. 자, 일단 대구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방문한 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도부가 움직이는 것 좀 전에 MB도 만났던 기억이 나는데요. 정치인들이 전직 대통령 만나는 거 이건 목적이 다 있겠죠. 결국은 TK 쪽 결집 이것을 유도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도대체 결집을 언제까지 시킬 건지. 아니 지금 결집을 하다가 제가 봤을 때는 다 풀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TPO 때와 장소 이게 상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힘을 쓸 때 써야지. 우리 민주당 그런 면에 있었을 때 야권의 지도 얼마나 현명합니까? 지금까지 힘을 아껴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눈앞에 와 있고 또 이 탄핵 심판의 변론을 보니까 말도 안 되니까 자기들이 봐도 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게 정권 넘길 수는 없다라는 어떤 이 절박함에 팽팽하게 지금 결집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결집도 계속 시간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국민의힘이 너무 힘을 다 소진해버렸다. 그래서 이제 조기 대선에는 쓸 힘이 남아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대구 이런 데 가면 대구 사람들이 호응을 계속 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그래 가는 거라고 봐야 그 됩니까? 안에서는 그 뭐 안에서는 나름의 자기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 건데 전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들이지만 네. 특히 이명박 씨가 MB 이런 식으로 원로 대접받는 걸 진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아. 특히 이거는 지금 노무현 재단 차원에서 네. 지금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십수년간 노무현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거 단순히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네. 진짜 서거에 대해서조차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린 게 이명박 국정원 세력입니다. 그들이 이제 청소년들 사이에 놀이 문화로 만들었어요.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도 어쩜 저렇게 무슨 원로인 것처럼 이런 순간마다 나와갖고 누구 만나가지고 사진 찍고 막 히덕거리고 있고 이거를 저는 참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이런 그 잘못된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저것들도 아까 제가 저것들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저것들이 계속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왜 무서워합니까? 네. 어차피 저렇게 오히려 더 이상한 소리를 하면은 찬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문화는 깨버려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가 하나씩 이제 발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매주 정기적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죠. 정권 지금 교체에 대한 지지도 정권 유지 요거 관련해서 정권 교체가 유지보다는 전주에 비해서는 매우 상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중도층을 좀 봐야 되는데 중도층 내에서는 정권 교체 의견이 유지보다는 2배 이상 가깝게 우세한 상황인데 강성필 부대변인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이거 한 두 가지 정도로 분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쨌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보면서 중도층이 마음을 돌린 거죠. 아.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크게 한 세 가지. 선관위 병력 내가 출동시켰다. 그래서 영장도 없이 사람을 제압을 하고 휴대폰 뺐고 네. 이건 명백한 헌법 수호기관에 대해서 침탈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원 아주 유명했죠. 나 인원이란 말 안 쓴다. 그러놓고 막 일본 내로 몇 번을 쓰더라고. 인원 그 인원 저 인원 뭐 인원 그러니까 몇 명 모르는 말이 아니라 즐겨 쓰는 말이었잖아요. 너무 즐겨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또 부정선거 의혹이라든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상당히 무례한 태도들 그 김계리 변호사는 개몽됐다는 사람 정말 개몽 다시 한번 또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국민들이 하나하나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계엄이 잘못된 건 알았지만 그래도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길 바랬는데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없었구나라고 마음을 돌렸고 아하. 두 번째로는 제가 자꾸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에 대해서 직접적인 음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저번에 뭐라 했습니까? 아니 자기는 윤상현이 그 재보궐 공간 위원장인지도 몰랐다. 나는
정진석이 공관위원장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고 했는데 음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 상현이한테 말할게. 예.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예. 또 김건희가 최근에 뭐 조선일보 폐간, 조중동이 기업과 거래한다, 목숨 걸었다, 목숨 너무 쉽게 겁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공천에 개입한 것들이 나왔잖아요. 공선동, 윤한홍이 그런 것을 국민들이 이제 음성으로 직접 들으니까 안 되겠구나 이 세력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중도층이 이제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상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좀 정권 교체 연권 연장이 리얼미터는 사실은 ARS 방식입니다. 상당히 그 응집도가 높죠. 보수나 진보나 붙었다가 최근에 좀 벌어지는 모양새예요. 이런 것들이 작동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저도 거군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게 이제 북한 간첩 뭐 얘기 자꾸 하니까 조선일보도 네. 목숨 걸어야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내란 쪽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 주변에 좀 물론 이제 주변 미터라고 소위 뭐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예.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다만 네. 이제 내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저 한밤에 해프닝이라고 저들이 초창기부터 도배를 해가지고 그렇죠. 막 갸우뚱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 폭도들 그게 너무 심각하게 와닿았다는 겁니다. 당장 최근까지도 신남성연대 배인규 같은 뭐 전강훈 같은 이런 그 선동 세력들이 노골적으로 이제 대학가까지 침투를 했어요. 이게 대학교 대학생들 갔어요. 입장에서도 예, 이게 맞아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쪼커 분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뭘 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협박하고 조롱하고 성희롱하고 폭행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왜 방치하고 있냐? 이거에 대해서라도 국민의힘이 초창기에 빨리 거리두기를 했다면 소위 눈속임이라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마저도 안 했어요. 오히려 뒷배를 봐주고 있습니다. 일베스러운 그런 이재명 대표님 악의적으로 편집한 게시글들 이런 걸 국힘 공식 논평으로 때리고 있고 네. 헌재도 지금 비난하고 행범방 관련해서도 계속 뭐 좌표 찍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저것들은 뭐 중도, 소위 중도라고 하는 그런 중도 지지층뿐만 아니라 이제 보수 지지층도 지금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봅니다. 자, 그리고 또 차기 주자들에 대한 지지율도 좀 여론조사가 되고 있는데 좀 살펴보면 화면으로 잠깐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제일 앞서고 있고요. 김문수, 한동훈 뭐 이런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진보층에서는 뭐 야권에서는 거의 가장 높네요. 총합도 야권이 52.1이고 여권은 39.8. 뭐 여론조사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강승희 부대변인.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지금 지지율은 네. 뭐 야권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었을 때 대선에 도전하는 정치인들 중에서 압도적인 1위인 것이죠. 그렇게 보이네요.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의힘이 자꾸 압도적 지지를 일극 체제라고 안 좋게 얘기하는 것처럼 네. 지금 대선 지지율 자체가 일극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은 검증이 끝났다는 겁니다. 네. 최근에도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라든지 어떤 방송에 나갔잖아요. 제가 그분을 다 만나봤습니다. 제가 만나가지고 어땠어요 느낌이 하니까 확실히 준비가 되어 있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 경제, 사회, 복지, 문화라든지 모든 방면에 있어서 역시 오랫동안 대통령을 준비했던 사람으로서 정책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단단히 무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철학에 대해서도 바로 근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인상 깊었다. 그리고 특히 그 3프로 TV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경제 TV. 경제 관련 그러니까 나갔더라고요. 주식이라든가 네. 자본시장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상당히 깊었다라는 평가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러한 결과들은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비해서 이제 여권의 주자들이 이제 친명과 비명으로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여권이 어떻게? 그러니까 아니죠. 친윤이죠. 비윤이. 아닙니다. 친명 비명. 친명 비명이니까 그러니까 친명태균, 그러니까 명태균 죄송합니다. 게이트에 관련이 깜짝 있는 자, 놀랐어요. 예. 비명, 명태균 게이트로부터 자유로운 자. 근데 제가 뭐 죄송해요. 누가 예. 자유로운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차 국민의힘 대선 경선 허들은 탄핵에 찬성하는 자와 탄핵에 반대하는 자로 일단 나눠지고 네.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명태균 관련된 보도가 나오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친명과 비명으로 나눠질 예. 것이다. 예. 그래서 근데 지금 보니까 김문수 장관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조금 소폭상 사실 뭐 도토리 키재기인데 네. 무슨 의미가 있나 보는데 근데 오세훈과 홍준표는 확실히 명태균 친명이기 때문에 완전히 박스권에 갇힌 걸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경제를 챙기고 민생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미지를 계속해서 국민들께 보여주면 저는 저기 대해서 무난히 저는 승리할 거라고 봅니다. 자, 이 상황이면 이제 탄핵 심판 결론은 3월 중순에 나고 네. 조기 대선 또 5월 달, 빠르면 4월 달 말에 가능한 상황인데
만약에 탄핵 심판 결과가 나면 그때 지지율 변동 추이는 어떻게 될까요? 전 뭐 여기서 크게 변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저 내란 선동 세력들 사이에서 뭐 일부 움직임은 있을 네. 수 있으나 뭐 말씀 주셨듯이 이재명 대표님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뭐 다른 긴 설명 필요 없이 민주당의 자유와 다양성 전 되게 중요하다 보거든요. 예. 다만 그 방식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님을 지금 막 헐뜯고 있는 민주당을 나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좀 많이 헐뜯고 그런 있어요. 예. 부류하고 같은 식으로 민주당 내에서 목소리를 내면 언론은 좋아할지 모르나 이거는 이번 대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정치 활동이 어려울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거는 평상시 상황이랑은 지금 완전 다른 거의 다수의 국민들은 지금 벌벌 떨면서 전쟁에 가까운 상황으로 지금 이걸 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 지금 이재명 대표님 일극 체제 얘기하면서 뭐 자유와 다양성이 사라졌다 내부에 계속 총질을 하는 게 과연 본인 정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것만 좀 보고 차라리 저 내란 선동 세력을 나는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하겠다. 앞으로 저 뭐 폭도들이 지금 설치는 나라를 어떻게 하면은 빨리 회복하겠다. 이런 쪽으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더 짚어보죠. 그 도표에 보면 안철수도 없고요. 출마 선언을 했다고 좀 보이는 이준석 의원도 없습니다. 네. 두 사람은 없는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그 안철수 의원은 철수한 것 같고요. 철수한 겁니까? 네.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없어요, 아예. 그냥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지도자로서 제대로 된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고 네. 저는 그 치명적인 게 전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본인의 정치적 자산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준석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자는 크게 두 가지 덕목이 필요합니다. 네. 능력과 인성. 근데 저는 그 둘 중에서 또 하나를 더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인성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인성이 있어야 된다. 근데 과연 이준석이 지도자로서의 인성이 되어 있나? 저는 뭐 개혁신당 일에 좀 관심도 없지만 예. 대충 듣기로는 어쨌든 허은하 대표, 전 대표인지 대표인지 모르겠지만 예. 이분을 감싸 안지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 방식이 상당히 폭력적이었다. 본인도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억울하게 쫓겨났다고 항변을 했으면서 아니 허은하라는 사람을 좀 갈등이 있으면 본인이 만나가지고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SNS에서 막 저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지도자로서의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과 젊은 남성들이 실망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가 저는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사라지는 저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이준석 의원 우리 항의도 의사가 네. 또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예, 뭐 안철수 씨는 사실 뭐 손가락 이후로 완전 날아간다 더 보기 이상 때문에 얘기도 안 하시고. 예, 얘기 필요 없을 것 같고 예. 이준석 씨 짧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 서사가 지금 다 무너졌다 봅니다. 첫 번째가 공정한 경쟁과 능력주의를 강조해 왔어요. 하지만 명태균이 등판함으로써 일단 망했고요. 네. 두 번째는 허은하 대표가 지금 최근에 언론 유착 예. 그 문제 제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이 말한 능력이 저런 거였구나. CBS죠. 네, 맞습니다. 예. 김현정 뉴스쇼. 그래서 그게 지금 하나 무너졌고 두 번째가 피해자 서사. 이건 앞에 또 말씀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가 토론왕 서사. 아하. 그것도 허은하 대표 지금 20일째 토론을 하자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원래 이준석 캐릭터라면 부정선거 얘기하는 시민하고도 토론하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나다 이랬는데 지금 왜 이런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도망치냐. 예, 런준석이 됐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목 이 여론조사에 포집도 안 되고 있는 게 조금 눈에 띄는데. 근데 비호감은 1등이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걸로 위안 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항의도 이사 강성필 부대변인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MTS의 선두주자 증권통. 모든 투자 자산을 한눈에 오케이. 투자 고수의 거래 내역을 구독하고 주식 투자를 더 쉽게. 거슬리는 하단 광고도 노에드 가입하면 더 넓고 더 많아지는 나의 관심 종목들. 쉽고 빠른 주식 투자 증권통.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여론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명태균 게이트도 다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이 박범계 의원님이 지금 명태균하고 계속 연락이 되면서 명태균 얘기는 우리 박범계 의원님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뭐 드릴 말씀 별로 없는데. 예, 구치소도 자주 이제 접견을 가시는 거죠? 2번 갔어요. 아. 2번 가고 남상권 변호사하고는 여전히 자주 만나고. 예. 통화를 하고 있고 지금 현안은 어찌됐든 저희들은 명태균 씨를 국회에 좀 오게 해서 얘기를 듣는 것이 주요 현안이고 목표입니다. 그 얘기 잠깐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요. 예. 지금 탄핵 선고가 이제 곧 됩니다. 3월 뭐 10일 전후로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김용현 전 장관의 옥중 편지가 공개가 됐는데 내용이 좀 심각합니다. 헌법재판관을 처단하라. 처단. 이 처단이라는 용어 뭐 법률 용어는 아닌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또 다른 내란 선동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막 가는 사람들이고요. 네. 그러니까 무언가 헌법재판소나 또 법원에서 뭔가를 기대하고 선처를 바라는 그런 입장들이 아니고 저는 뭐 김용현 전 장관 지금 이제 피고인이죠. 네. 또 윤석열 피고인과 이해가 일치되는 부분이 김용현 입장에서는 자기로서는 윤석열을 믿고 또 윤석열은 김용현을 믿고 소위 내란 행위를 이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서로 이제 도와주고 밀어주는 그런 관계인데 김용현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것은 윤석열 피청구인 탄핵 심판으로 놓고 보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변호사시잖아요.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하십니다. 아부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처단이라니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파면을 면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윤석열이 이제 일종의 옥중 투쟁, 옥중 정치를 하는 것이고 그 옥중 정치의 기반이 되는 것은 소위 아스팔트 극우 세력들을 믿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지금 김용현이 같이 부안해동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다 3.1절 이 집회할 때 공개가 된 건데 3.1절에 지금 탄핵 반대 뭐 찬반 집회 열리기도 했는데 특히 국민의힘 다수가 거기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해서 이 또 계몽령이라는 또 얘기도 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인들 참여. 국민의힘을 진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어제가 휴일이었고 그저께도 휴일이었는데 휴일 속에서 나오는 이제 온라인상의 소위 여러 신문들, 여러 언론의 논조를 보면 대한민국의 소위 이제 보수 기독교 운동이라는 것이 그러한 어떤 기독교 운동의 정신 범주를 넘어서서 정치 운동화하고 있고 그것이 정치 세력화하고 있다.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후보에 대한 미국 보수 기독교 세력들이 지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한국 기독교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저는 그 영향을 미쳐서 원래 없던 것이 새로 만들었다 보지는 않고 원래 이제 한국의 뭐 지역에 가면 어느 지역이나 가면 아주 강력한 보수 기독교 단체, 교회들이 있고 저도 불려가서 많이 혼나고 그럽니다. 그러면 찍소리도 못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점 세력화되면서 소위 전광훈 중심에 이제 그런 운동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어제 이제 그저께에 소위 이제 3.1절 광화문 집회와 여의도 집회를 보면 이제 두 파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그 밑에 기반되고 있는 것은 아주 강력한 극우적인 어떤 기독교의 흐름이 있는 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언론 논조 중에 예를 들어서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걱정하는 그런 논조의 기사를 쓰고 있어요. 왜? 그렇게 가서 국민의힘이 그 속에 빨려 들어가가지고는 소위 탄핵 심판 파면 선고가 나고 난 뒤에 대선이 60일 내에 치러지는데 그러니까요. 과연 대선에서 한국의 중도 내지는 건전한 양심적 보수 세력에 어필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점에서 승부가 뻔하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하는 논조가 있는 반면에 뭐 이제 극우적인 뭐 그런 입장이 있는 뭐 그런 매체는 뭐 볼 것도 없지만 또 일부 이제 저 진보지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분석한 예. 그러한 기독교 어떤 보수 운동, 정치 세력화 운동 그거 함께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문제는 저는 이제 종전까지의 제 이제 분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3월 한 2주 저는 이제 두 번째 주로 예측을 하는데 네. 3월 두 번째 주에 윤석열 파면 선고가 내려지면 언제 그러냐 싶게 모두가 다 예전에 박근혜 탄핵 때와 똑같이 무릎 꿇고 국민에게 사죄를 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흐름의 양상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석열의 옥중 정치를 중심으로 하는 극우적인 흐름 거기에 일정 부분 가담하는 중진 의원들이 있고 또 새로운 의원들이 가담하고 있고 네. 또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고 또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소수지만 그러한 세력들이 있죠.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원심력적으로 분화될 가능성이 있다. 분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무조건 윤석열 파면이 나면 다시 무릎 꿇고 국민에게 사과드리는 그런 것만 예측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집회에서 예. 좀 논란이 되는 충격적인 얘기를 한 예. 현역 의원이 있어요. 서천 의원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 드러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이죠. 예, 공수처 선관위 헌재를 예. 부수자, 처부수자. 예. 이게 선출직 국회의원이 현역 정치인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놀랍거든요.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우리 박지원 변호사께서 지금 얼굴이 깜짝 놀랐습니다. 빨개질 정도로 깜짝 지금 놀랐어요. 흥분을 하실 정도로 예. 그랬는데 서천호 의원을 알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인식은 솔직한 얘기로 서천호 의원 누구 국정원 경찰 출신의 국정원 차장을 그렇죠. 한 그 사람이잖아요. 정도만 알고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여론 조작이나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언급이 됐던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집행유예인가 뭐 예, 선고 받았었죠. 형도 받았잖아요. 예. 그걸로 유명하지는 않고 그걸로 조금 알려진 국회의원인데 네. 이분의 말 그대로 자기 나름대로는 뭐 이제 서천호식 홈런을 친 거예요. 그런데 그 막말을 들으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국민의힘 안에서의 여러 원심력들이 분화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극우적인 그러한 옥중 정치와 아스팔트 극우파 세력에 부안해동하는 분명한 새로운 흐름들이 있는 것이고 서천호 의원의 그 막말은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다. 네. 사실 국민들이 많이 잘 아는 잘 알려진 국회의원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충청도 국회의원이니까 충청도의 정서는 그래도 너무 세게 그렇게 막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면서도 뭐 깔끔 까고 뭐 이런 분위기인데 충청도에서 글쎄 거기에서 뭐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탄핵 선고는 얼마 앞두고 있잖아요. 사실은 예. 11일 때 그때 아니면 이번 주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예. 대구에 갔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러 예. 갔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좀 껄끄러울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만났던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립서비처럼 뭐 죄송합니다. 뭐 그때 네. 심력기처럼 죄송합니다라는 그러한 사과의 말을 했지만 네. 희한하잖아요. 예, 너무 그렇게 놀랍습니다. 너무나 놀랍잖아요. 예. 본인이 그 당시 소추위원 국회를 대표하는 박근혜 탄핵의 선봉장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뭐 조금씩 약간 좀 민주당과 결을 달리하는 네. 그런 소추위원이긴 했지만 어찌됐든 박근혜 탄핵의 1등 공신이에요. 네. 국회를 대표했고 본인 탈당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른 당도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했는데 첫 번째 분석해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한 목소리 한 목소리라고 표현할 이따 두 번째 얘기할 텐데 네. 한 목소리를 내려고 했던 것은 역시 근본이 없다. 이해관계에 철저한 일종의 한국 사회의 국민의힘으로 대표되는 보수 세력들의 위기 의식을 그대로 노정하고 반영한 네.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석열이라는 대릴 사위를 데려가지고 급조해서 국민의힘 후보로 만들어가지고 대통령까지 당선을 시켰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당선되자마자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전국에서
작은 목소리이긴 하지만 오래 못 갈 거야. 임기 못 채울 거야라는 얘기를 우리 박지원 변호사도 들으셨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솔직히 좀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게 민심이거든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민심인데 아니나 다를까 본인이 말 그대로 진짜 패착 본인 스스로는 어마어마한 패착을 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속에서 일종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더한 이제 보수의 분열 위기 속에서 일종의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네. 그러나 근본 없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이해관계라고 봐야 됩니까? 이해관계. 이건 어떤 분들은 이권 카르텔이라고도 얘기하죠. 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국론 분열을 걱정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인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지만 어찌됐든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발표한 것에 의하면 국론 분열을 걱정했다는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그게 진심이라면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을 비롯한 국민의힘의 주류 집단 주도 세력 매일같이 찾아가고 무슨 헌법재판소 아까 어마어마한 얘기하고 또 집회 나가가지고 윤석열 비호하고 헌법재판소 말 그대로 무슨 인민재판소니 헌법개판소니 거기다가 서천 의원 이 발언까지 지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처부수자 발언. 그런 걸 보면서 그래도 구간이 명관인가? 구간이 명관인가?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나마 낫다. 윤석열보다 좀 낫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윤석열 부안에 동안은 지금 지도부보다는 낫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참으로 애처로운 얘기입니다. 자, 또 오늘 또 중요한 또 국무회의가 아마 열릴 것 같은데 마흔여억 재판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게 임명할지 말지 아직까지 좀 선고는 이미 났는데 아직까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간담회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본인 생각은 직무유기로 고발돼 가지고 처벌될 거냐. 직무유기 고발되더라도 처벌되지 않는 수가 있느냐. 이제 본인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국무위원들의 간담회를 해야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의 우리가 아니네요. 최상목 대행이 경제수석을 하고 경제부총리를 할 때 조금이라도 윤석열이라는 그 대한민국 대통령을 잘 모셨으면 그런 고민을 하게 하고 그리고 참모들과 의논을 하게 하고 국무회의를 제대로 성립하게 하고 그랬으면 이런 내란이라는 행위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안 됐겠죠. 불가능했겠죠. 그런데 본인 문제가 딱 오니까 본인이 책임을 그렇게 참모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벌써 실기를 했거든요. 두 번째 핑계를 또 이걸 댈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윤석열 피청구인의 탄핵 심판 변론 종결보다 더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먼저 종결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것을 먼저 선고해라. 선고한 다음에 정상으로 복귀한 뒤에 본인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본인이 결자 해지를 하게끔 한덕수 총리가 풀어내야 그런 된다. 핑계를 댈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범죄로 해가지고 처벌되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 그냥 엄청나게 지금 쫄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다 불러 모아서 그런 회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국리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라를 빨리 탄핵 심판을 결정을 내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본인이 걱정하는 대외 신인도 경제 안정, 민생 안정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저는 결정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게 헌법에 사실 헌법재판소는 그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시키는데 당연하죠.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합니다. 그러고 말씀하신 대로 직무유기죄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직무유기가 그럼에도 결정 못하실 것 국리 이런 변명 저런 변명을 대면서 더 논의를 해봐야 된다라는 핑계를 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더 놀라운 거는 국민의힘 의원이 이거 관련해서 단식을 해요. 이거하고 단식하고는 뭔가 생뚱맞지 않습니까? 생뚱맞죠. 이렇게 쉽게 단식할 일이 아닌데요. 전모시기가 또 거기 가서 또 같이 이렇게. 자기가 학원 지금 학원 일을 하기는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단식의 근본적인 목표는 지금 그 마흔여억 재판관을 임명하지 마라.
근데 고민이 있을 겁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하게 되면 분명하게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마은혁 재판관은 윤석열 파면에 한 표를 더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보이죠. 헌법재판소가 네. 완전체를 구성하게 되잖아요. 그 정당성이라는 게 굉장히 강해지는 건데 네. 그런 측면에서 마은혁을 임명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런 단식을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또 생각하면 그러면 8명의 현재의 구조라고 한다면 마은혁을 그렇게 절대 반대한다는 이유는 8명의 구조로서는 그래도 해볼만 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하. 해볼만 하다. 예. 그런데 그런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다. 왜 그러냐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중앙선관위원장이 감사원의 중앙선관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 네. 그 이제 고용과 관련된 이제 채용 비리와 관련된 직무감찰에 관해서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의 기관이고 네.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직무감찰할 권한이 없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를 그것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엊그저께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에서? 맞는 얘기다.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고 직무감찰하면 그건 위헌이고 위법이다. 위법이다. 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고 그 소속의 감찰을 하는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감찰하게 되면 대통령에 의한 선거 관여의 여지가 그렇죠. 있다. 예. 이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의 그걸 8대 0으로 얘기해. 그것도 8대 0이 결론을 냈습니다. 일치죠. 예. 이 얘기는 헌법재판소가 국회 침탈한 것은 따지도 볼 필요도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무런 근거도 없이 포고령 하나 때려놓기도 전에 군합발을 딱 신고서 가서 들어가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그 휴대폰을 뺏고 압수를 하고 불법으로 서버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고 한 이러한 침탈 행위를 8대 0으로 다 위헌 위법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그건 매우 중대한 헌법 도전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렇습니다. 관리위원회 직무감찰도 위헌인데 군인이 들어가는 게 어떻게 이게 합헌일 수 있겠느냐. 탄핵이 안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8대 0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거군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아. 이유로. 예. 중앙선관위만 봐도 그런데 예. 거기에 국회 침탈해가지고 있죠. 지하층에 불 끄고 네. 유리창 깨고 들어가고 네. 예. 다 봤죠 우리 국민들이.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선거 일정하고 조기 대선 언제 될지 그 부분도 한번 의원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박지원 변호사님 예.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앞전에 한 번, 두 번 했는데 네.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한 방송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측을 하면 예측과 다르게 일부러? 저도 이번 주에 선고가 나지 않겠냐라는 최초 그러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하려면 적어도 오늘 내일 중에 오늘이 화요일이죠. 네. 그러니까 내일이 수요일이죠. 보통 선고일 2일 내지 3일.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렇게. 2일 전에 선고 기일을 정했습니다. 정해졌어요. 그래서 지정했습니다. 금요일 날 보통 7일 날, 예. 다음 주 14일 날 금요일 날 선고를 해왔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나. 그럼 7일과 14일인데 7일에 이틀 전인 그러면 6일, 5일. 내일이 5일이잖아요. 네. 오늘 4일이잖아요. 예. 그럼 오늘 평일을 끝내야 돼요. 평일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보도 중에 보면 아직은 쟁점을 정리하고 각 재판관들이 기록을 각자 보고 있다. 쟁점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평일에 오늘쯤엔 돌입을 할 거다. 네. 이 얘기는 매일 평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 얘기는 먼저 파면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를 위해서는 선고기일을 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합의가 돼야 돼요. 최종적인 그렇죠. 합의. 평일을 통해서 합의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각 재판관들이 나는 이 사건에서 위헌 위법인 점이 이거라고 생각한다. 최초의 헌법재판이 시작할 때 4가지 5가지로 정했습니다. 네. 그 정한 이후에 증인신문이 쭉 진행됐고 그렇죠. 여러 가지 증거 기록들이 나왔거든요. 그 증거 기록과 맞춰보면서 원고 즉 국회 측의 얘기와 윤석열 측의 얘기는 딱딱 대비를 해보면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는 이러이러해서 사실관계는 이러이러하다라는 점을 8명의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내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그런 의견이 완전하게 공교롭게도 다 완전히 똑같다. 한 번에.
그러면 이번 주 선고가 가능하죠. 바로 되면 바로 된다. 바로 되면 바로 되죠. 아. 예, 그런데 뭐 보충 의견도 있을 수도 있고. 그거 아시죠? 예. 결론은 네. 피고인은 무죄. 어마어마한 사건에 네. 피고인은 무죄라고 할 때 주문이 맨 앞에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유를 낭독할 때 주문부터 피고인은 무죄, 판사가 무죄 선고하고 이유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무죄다라고 안 하죠. 네. 안 하고 반대로 하죠. 예. 이유를 먼저 얘기하죠. 네. 이유도 그 중에 뭐뭐뭐뭐뭐뭐 하는 점을 비해서는 상당히 의심이 드나? 되는 듯한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유죄네. 라고 막 저 법정에 와 있는 사람들이 기자들 포함해서 막 이렇게 술렁술렁 거리는데 그러나 다만 덧붙여 예, 예.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유 중에 무죄 이유가 조금씩 베일을 벗듯이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피고인은 무죄 이렇게 무죄. 선언하잖아요. 예. 그것이 재판관도 판사도 다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뭐 꼭 그런 드라마틱을 위해서 연출한다는 것보다는 어찌됐든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중요성 때문에 이런 측면 저런 측면 즉 윤석열 측이 얘기하는 측면도 일부 맞지만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위법이 좀 분명하고 그것은 매우 다시 대통령직을 맡기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위헌위법이다. 그렇게 갈 것이다. 그렇게 가려면은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지 걸릴 않을까. 것이다. 그러면 그런 3월 10일 다음 주. 다음 주 이제 14일 설이 있는데 네. 저는 요일에 국한되지는 않는다고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명태균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없지만 네. 명태균하고 이렇게 신뢰를 쌓는 계기는 어떤 겁니까? 뭐 여러 의원님들을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결국 우리 박범계 의원님하고만 이렇게 만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가서 엄청나게 깨졌어요. 명태균 씨한테 수모를 당하면서. 예. 아니 법무부 장관식이나 한 사람이 그것도 못 알아들어 뭐 그렇습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하여튼 박범계 장관은 말이야 저 눈치 빠르다고. 네. 나한테 찾아온 거 보니까. 그래서 별 얘기 안 해줬어요. 네. 근데 제가 막 뭘 들으려고 막 애걸 볶고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궁금한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그날 12월 3일 날 밤 10시 23분이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요거만 듣고자 다 그게 갔습니다. 궁금해요. 모든 국민들이. 크게 예. 무슨 뭐 욕심을 내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거 나한테 쫄아서 그런 거지 황금폰한테 쫄아서 그런 거예요. 그 답을 했어요. 그 답을 하고 또 오겠습니다. 뭘 오기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명태균 씨에게 좀 들을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억울하신 점도 있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뭐 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 간 거는 사실은 오면 네. 선물을 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제가 남상권 변호사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네. 선물을 주겠다 해서 받아서 이번에는 진짜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겠구나 해서 갔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30분은 너무 짧아 뭐 이렇게 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반드시 이 자리에 나가면 남상권 변호사에게 3개의 파일을 들어라. 네. 그것이 지금 나오는 USB의 3개의 파일 그겁니다. 2개의 파일은 까졌죠. 2개의 파일 앤드 거기를 보충하는 뭐 텔레그램 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가 그겁니다. 이 3개의 파일을 꼭 들어라. 그것이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얘기를 쭉 했죠. 오세훈 시장에 대한 그리고 홍준표 시장에 대한 뭐 얘기도 했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요? 한동훈. 제가 이제 이번 주 중에 명태균 씨를 보러 또 갈 건데요. 왜 이번에 제가 들으러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왜 파일 중에 파일이 USB가 조선일보 기자에게 전달이 됐는데 실제로 조선일보를 보도를 하지 않았다. 안 했죠. 언론윤리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보도를 하지 않았는데 보도를 하지 않았으면 왜 김건희 여사가 탄핵 소추가 의결된 직후에 그 이후에 왜 경로를 조선일보에다 경로를 했을까? 그것도 놀라워요. 보도하지 않은 조선일보에 대해서 이 점을 제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중요하네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련성이 없지 않다. 추론컨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두 번째 만났을 때 명태균 씨의 얘기가 한동훈 전 대표를 이렇게 튀어 올리기 위해서 띄우기 위해서 검찰의 검사들이 소위 칼잡이
3명이 움직이고 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창원지검에서는 뭉개고 수사를 한건폰 수사를 뭉개고 그런 차원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낸 것이다. 거기에 한동훈 전 대표를 띄우기 위한 칼잡이들이 있다.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들었는데 중요하네요. 예, 그것이 뭐 진위는 모르겠습니다. 이 명태균 씨의 얘기니까요. 진위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왜 이제 조선일보 이 문제가 주진우 기자에 의해서 까여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까여진 날이 저랑 이제 대담하면서 그날이군요. 했던 겁니다. 예. 제가 이제 황금폰이라고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공개한 직후에 나온 얘기인데 이번에는 왜 조선일보 한동훈 전 대표한테 화를 낼 법한데 왜 조선일보한테 화를 이해가 안 냈을까 돼요. 예. 하는 얘기를 제가 명태균 씨한테 물어볼 거고 그 전에 며칠 전에 제가 남상근 변호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이 논법을 얘기를 했어요. 네. 한동훈 전 대표한테 화를 내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죠. 맞다는 거예요. 남상권 변호사 얘기는. 예. 추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럼 뭐 아는 게 있습니까? 지금은 아는 게 있지만 지금은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라는 것이 이제 남상권 변호사의 얘기입니다. 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만 좀 짚어보면 예. 뉴스토마토 단독 오늘 된 건데 창원지검에서 결국은 이 사건들 조사 안 하려고 하다가 예. 지금 중앙으로 오면서 했는지 지금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네. 오세훈, 홍준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급변해 버렸어요. 무혐의로 보다가 지금 갑자기 수사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급변침을 한 거죠. 네. 급변침했는데 놀라울 정도로 제가 그러니까 지난주에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 1소위에서 네. 굉장히 이 문제가 시끄러워졌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했잖아요. 네. 그게 지난주 일들이거든요. 예. 일들인데 지난주에 제가 명태균 씨를 두 번째 면회를 한 거예요. 그때 한 얘기가 칼잡이, 즉 윤석열 사단 칼잡이 세 사람의 검사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을 띄우기 위해서 예. 그 시간만 남았다. 수사는 끝났다. 그 얘기가 명태균 씨가 폭로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이미 수사가 끝났기 때문에 검찰이 곧 수사에 착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에 명태균 특검법 쟁점이 부각이 되면서 그때에 명태균 파일이 까졌고 맞아요. 동시에 김건희 여사의 반응이 까졌고 동시에 지금 오세훈 시장 김한정 씨 관련된 김한정 씨, 않습니까? 예, 네. 김한정 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된 겁니다. 네. 그 김한정 씨의 압수수색 기사를 제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옆에 김기표 의원하고 얘기하면서 김기표 의원이 저 선배님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의원님도 거기서 보신 겁니까? 명태균 특검법을 지금 통과하냐 마냐 하는데 딱 그 압수수색이 나온 상황에서? 거예요. 너무나 명태균 씨가 얘기한 거에 너무나 일치하지 않습니까? 딱딱딱 떨어지네요. 딱딱딱 떨어지는 예. 거예요. 예. 어쩌면 홍준표 시장에 대해 압수수색도 이번 주에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명태균 씨 이거는 그냥 추론입니다. 예. 예. 명태균 씨가 예측은 그 명태균 씨가 국회에 나와서 증언하겠다. 한 30여 명 문제되는 사람 나 얘기하겠다. 이 얘기도 그 있더라고요. 얘기도 저한테 이미 네. 두 번째 면회 갔을 때 한 얘기예요. 예. 한 얘기인데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30여 명, 140명 이제 남상근 변호사 네. 얘기했고 그 중에 30여 명. 전현직 140명. 예. 그 중에 30여 명은 확실하다라는 네. 얘기를 이제 명태균 씨한테 들었는데 근거를 제가 들었어야지 그걸 얘기하는데 그 30여 명 가지고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벌써. 나왔습니다. 예. 나오고 상당히 반응이 있더라고요. 예. 야, 결국 이 내란 사건의 시작도 명태균이고 끝이랑 가고 있는데 끝도 명태균이 아닌가 이런 조심스러운 그렇습니다. 얘기가 좀, 이번에 제가 네. 가는 이유는 어떻든 국회에 나오셔야 된다. 나와야 국회에 된다. 나와야 된다. 나와서 얘기를 해야 나와가지고 된다. 나와서 국민들이 정말로 명태균 씨가 사기꾼인지 한동훈 대표가 두 차례 걸쳐 얘기합니다. 협잡꾼. 네. 예, 뭐 정치 불혹화. 예, 뭐 이렇게 TF도 만들고 제가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랬으면 명태균 씨가 협잡꾼이 아니다. 정치 불혹화가 아니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되고 또 이 여론조작과 관련해서 이것은 윤석열 소위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이 자기가 가장 분노하는 것이 선거 조작 범죄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론조작 범죄라고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이것은 세상에 알려야 된다. 예, 그렇게 얘기를. 알겠습니다. 명태균의 등장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뉴스토마토 구독자 이벤트 하나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 참여하시면 매일매일 2,000 통통 쿠폰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 지급해드리는데요.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모래에 가입하신 뒤에 회원 고유 버튼 코드 실시간 채팅창 한 번만 붙여넣기 하면 가능합니다. 아래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서초의 봄입니다. 오늘도 권영철 대기자, 이현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12.3 계엄 선포 내란 석 달 만에 맞이한 3.1절 참 선동으로 얼룩졌는데요. 일단 탄핵 반대 집회에서 헌법재판관 처단 얘기도 나왔고요. 또 김용현 전 장관 이 옥중 편지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죠. 현재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처단은 김용현 전 네. 국방장관이 지금 옥중 편지를 변호사가 집회에서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헌법재판관들을 처단하라는 얘기가 나왔죠. 네. 야, 이게 불법 탄핵 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을 처단하라. 이렇게 처단이라는 표현이 김 장관이 가끔씩 써놔봅니다. 이게 지난번 12.3 내란 때 그때도 그랬죠. 포고령 1호에도 들어가 예, 있잖아요. 처단. 전공의들 48시간 내에 본업하지 않으면은 네. 계엄법에 처단한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또 뭐 계엄법 14조에 의해 처단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은 구속된 처지잖아요. 구속되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보다 더 심각하게 본 것은 경찰 출신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의 말이 저는 더 맞아요. 어떻게 네. 이 사람이 경찰대 1기로 국정원 차장 뭐 경찰대에서 치안 점검까지 했던 사람인데 네.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는 불법과 파행을 자행해왔다.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처부수자. 네. 이런 얘기를 처부수자. 국민의 대표인 국민의 국회의원이 저런 발언을 해도 되는 건가요? 선출직 국회의원이잖아요. 예. 예. 내란 선동이잖아요. 이거. 네. 서부지부 폭동이 일어난 지 얼마 됐다고 저런 발언을 하는 건지 저는 이게 좀 그 석동현 그 변호사도 윤석열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대통령께서 집회 소식을 듣고 한없는 감사의 표정을 지었다. 지금 북한 무슨 김일성 찬양하는 건가요? 예. 아니 이게 본인이 하는 말이 아니고 한없는 감사의 표정이라는 말을 듣고 보니까 석동현 자기 해석이잖아요. 네. 석동현은 검찰에서 검사장 했죠. 그리고 서천호는 경찰에서 뭐 경찰 대학장, 남부 청장 뭐 이런 거 국정원도 있었고요. 시한 점검도 하고 차관급까지 했잖아요. 네. 이런 사람이 검찰 경찰에 있을 때는 국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법치주의를 강조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헌법을 무시하고 이런 얘기를 대중들 앞에서 해도 되나요? 이렇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주 변호사님? 저는 해방 전국의 혼란상이 아. 생각났습니다. 제가 그 시대를 안 살고 예.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보았지만 예. 마치 그 해방 전국의 찬핵, 죄송합니다. 저 친탁 이게 동지, 친탁 반탁이었죠. 찬탁 반탁. 예, 찬탁 반탁이 막 하면서 또 자익 우익이 나눠서 네. 암살까지 했었고 그렇죠. 그런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는 포로 수용소에서 그 포섭하기 위한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그 체제와 이념의 우월성을 서로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밤사이에 전쟁 포로의 맞아요. 서너 명 죽어서 목이 참수되어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광경이 펼쳐졌다고 하죠. 그게 떠올랐습니다. 근데 비극적인 것은 그때보다 비극적인 것은 그때는 당시의 국제 정세, 뭐 냉전이나 그리고 우리나라를 공산주의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 또는 그 민주주의를 마지막 그 방어선으로 하고 이런 외세의 흐름이 따라 이런 영향을 받았다지만 지금은 네.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에 의해서 이런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비극적이고 윤석열이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근데 메시지가 있더라도 네. 우리가 선출된 권력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공당의 여당이잖아요. 맞아요.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국회의원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민주당이 윤리위원회 제소한다는데 윤리위원회 제소할 정도가 아니라 네. 내란 선동이잖아요. 바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런 발언을 어떻게 대중장소에서 그것도 3.1절 날 그러니까요. 그렇게 공공연하게 하는 사람들이 여당의 대표일 수 있는지 그런 저는 이게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유지 문제잖아요. 예. 헌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의 문제잖아요. 민주주의를 유지하냐 안 하냐의 문제거든요. 네. 시각이 다른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는 정말 심각하게 봤습니다. 이 문제. 예. 그래서 그 발바송이라는 뭐 노래는 아니고 네네네. 고운데 발바송이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 기겁할 정도였죠. 그래서 특히 민주당 추천의 그 헌법재판관 이름을 호명한 다음에 발바, 뭐 발바. 문영배 네, 발바, 네, 이미선 네. 발바, 정계선 발바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이 그
문영배 재판관은 평의를 통해서 헌법재판소 검사장 권한 대행은 평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시나리오대로 진행을 한 거지 본인의 정치적 견해나 뭐 이런 거 투영시킨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해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뭐 사실은 날카로운 질문은 정영식 재판관도 김영두 재판관도 했었거든요. 많이 했죠. 그런데 민주당 추천의 그 헌재 재판관들만 유독 지명이 돼서 그 호명을 하면서 발발하는 구호를 외치는 그것도 너무나 섬뜩했죠.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끔찍해요. 추천은 그 사람이 아직 정계선밖에 없고요. 문영배 이미선 대통령 예전에 추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네. 사람들이죠. 두 그리고 분은. 또 하나는 서천후 국회의원이 어떤 뭐 경로를 밟아서 국회의원이 되냐면 잘 아시다시피 국정원 댓글 사건. 네. 그리고 희망버스 그 부정적인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댓글 조작 사건 그리고 유명한 그 국회 검찰총장 그 내연녀와 그리고 그 사건이 저희가 있었지.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불법 사찰로. 불법 사찰로 집행유예인가 뭐 징역형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생아와 내연녀에 대해서 추적하는 그런 일들로 집유를 받았다가 그 특별 사면을 받기도 전에 공천 신청을 하고 공천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용산하고 이미 조율이 끝나서 미리 공천 신청을 하고 후에 사면을 약속받고 공천을 한 게 아니냐, 뭐 공천 신청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저는 국당의 공천이라는 게 정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이런 자격 없는 분이 이미 공천을 받은 것 과정 자체도 투명하지가 않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공천을 받을 수 있나 하는 것도 들고요. 그래서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심이 정말 바다와 같고 하늘과 같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저런 얘기를 충성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냥 개인 뭐 충성을 하죠. 일기장에 쓰는 건 몰라도 집회에 와서 국회의원이도 국회의원. 그럼 국회의원 다 지금 본인도 처부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헌법기관들이잖아요. 그럼요. 뭐 이게 누구라도 헌법기관인데 지금 본인 헌법기관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을 부리는 스타일, 자기 사람을 만드는 스타일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자신이 수사 기소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김진모 전 민정수석실 비서관 그분도 자신이 기소했는데 그 국당의 뭐 청주 지역에 지금 당협위원장으로 있죠. 이런 그러니까 어떤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행사를 해서 자신의 사람을 만드는 그런 스타일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 윤석열 얘기를 좀 해보면 윤석열이 지금 탄핵 심판 최후 진술 때까지 거짓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짓말 계속 하는 이유도 궁금하고 어떤 거짓말이 가장 커 보입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 그렇죠. 입만 열면 거짓말 같아요. 아니 뭐 아닌 게 없어요. 거짓말 아닌 게.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걸 두고 이제 보수 논객 조갑재 씨가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려면은 소급해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우리 헌법과 계엄법에는 전시 사변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해 지금 계엄 선포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헌법에다가 대국민 호소용 계엄도 가능하다는 조건을 넣어야 된다. 그래야 파면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네요. 그 사람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그럼 지가 원래 2시간만 하려고 내란 이 비상계엄 선포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경찰과 군을 투입하고 국회 진입을 막아놓고는 진짜 법꾸라지 법기술자의 변명치고는 너무 수준 이하 아닌가요? 네. 자, 거짓말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윤석열의 거짓말 그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공관위원장이 정진성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상현이 윤상현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건 영상을 한번 보고 이야기를 조금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무슨 공천 얘기가 며칠 전에 제가 어디 일산에 행사 가는 데만 났길래 저는 그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만큼 저는 당의 이런 공천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고 그 당의 이제 중진 의원들 중에 저한테 전화해서 뭐 좀 이런 점들은 좀 여론이 좀 좋지 않으니 좀 더 바람직하게 하게 해달라고 저한테 막 부탁하는 경우는 있지만 원리 원칙에 대한 얘기만 했지 누구를 공천을 주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국민 담화예요. 그게 거짓말을 지금 그 좀
뒤후에 이제 공개되는 거 보면 윤상현이, 상현이 공관위원장 다 알고 있었거든요. 11월 7일 그 뭐 이제 기자회견하고 1, 2년 사이에 그게 모른다는 게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거짓말이 두 가지 네. 배경에서 나온 거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명태균이 말했듯이 5세 어린이와 같다. 어린이들은 책임을 지키라 하죠. 그리고 5세 어린이. 자신이 생각하는 환상과 실제 진실한 존재하는 실체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어린애들이 네. 뭐 우리 집에 뭐 있어, 뭐 우리 아빠는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의 그 자기 바램이거든요. 네. 근데 죄책감 없이 진실이 거짓이라는 인식, 거짓말을 한다는 인식 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성향과 또 하나는 검사들이 오랫동안 검찰청에서 어떤 수사를 하다 보면 공소장에 진실이 아닌 것들을 막 주장하다 보면 네. 그리고 그걸로 유죄 판결을 받다 보면 그런 내가 말하는 것이 곧 진실이 된다라는 예. 환상적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에서 가장 잘못한 기소 사례로 뽑히는 것은 5만 원 건으로 1억을 받았다라는 네. 기소를 했는데 그때는 5만 원 건이 발행이 안 되던 시절이었어요. 참 그럴 수. 그리고 예. 지금은 국회의원이 되신 차규근 출입국 관리소. 네, 출입국 관리본부장의 경우에는 네. 공소사실에 국회에서 보고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과천의 그 법무부 사무실에서 부하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다는 공소사실을 적어놔요. 근데 예. 그걸 이미 뭐 관용차 운영 일지하고 국회의사로 뭐 이런 것도 다 증거로 제출했는데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향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공소장에 좀 썼다. 그래서 그런 습성이 발현된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셨네요. 검증을 안 하는 검증 거죠. 안 하는 스스로. 것이다. 그거는 이제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이제 특수부가 주로 옛날에는 대통령실 하명 사건들을 그렇죠. 다루잖아요. 하명 예. 사건을 하다 보면은 무슨 수를 쓰서라도 저 사람을 구속시키거나 맞아요. 기소를 해야 됩니다. 결론을 내야 됩니다. 예. 그게 재판의 결론이 아니라 기소가 결론이죠. 거기서는. 그게 그래서 원래 검찰이 무죄를 받으면 무죄 평정에서 감점을 받아야 되는데 네. 특수부 검사들은 무죄를 받더라도 기소를 했기 때문에 하명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네. 이행을 한 거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건 억지 수사를 하건 문제가 안 됐던 것이죠. 그 문제가 있는 것이고 윤 대통령이 평소에 자유주의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취임식 때 자유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자유라면은 계엄이라는 게 자유를 억압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럼 이 사람이 자기가 자유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과 행동이 입만 열면 거짓말.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 자유 그것도 거짓말인잖아요. 속내는 좀 어떻게 좀 억압하고 싶고 자기가 권력을 잡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자유도 거짓말일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 본인이 그 얘기가 거짓말이죠. 네. 자유주의라는 거는 자기와 김건희의 자유는 몰라도 아. 국민 전체의 자유는 절대 옹호할 생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네. 자, 그런 사람이라면 참 놀라운 건데 일단 명태균 게이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명태균 게이트 다시 전국을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지검에서 지금 조사가 좀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김한정 씨 압수수색도 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눈에 띄는 게 석 달 전만 해도 이 지금 뉴스토마토 단독 보던데 공직선거법 수사건 없다 이렇게 종결을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또 수사를 또 하고 있어요. 오세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검찰이 또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조금 그 뉴스토마토 기사를 보니까 네. 그 고발인 조사를 하면서 이제 검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공식적으로 공직선거법 수사권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시행령 개정하면서 선거법에서 수사할 수 있게끔 확장을 해놨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조금 뭐 수사의 기법인지 거짓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워딩을 발언을 한 거는 뭐 검사가 맞더라도 네. 공식적인 브리핑이나 이렇게 나온 건 아닌 거 제가 찾아보니까 좀 없더라고요. 그렇게 네. 저도 그런 발언이 내가 들은 기억이 없는데 찾아보니까 조사를 받은 사람이 검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야 뭐 또 조사하는 방식이 그렇죠. 검사들 워낙 거짓말을 잘하는 게 피의자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질문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 질문을 사실로 믿기보다는 조금 그런 게 있는 거 아닌가 싶긴 하다. 어쨌든 저 때는 안 하다가 지금 이제 아주 급문살 타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네. 제일 핵심은 창원지검이 수사를 하다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원지검에서 사실은 사건을 덮으려면은 창원지검에서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덮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네. 비판을 덜 받죠. 그런데 중앙지검으로 왔다는 얘기는 뭔가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겨냥하고 있는 데가 보니까 주로 홍준표,
오세훈. 두 단체장, 두 대선 후보를 겨냥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지금 맹태균 게이트에 발목이 잡혀서 그렇죠. 지지율이 김문수 장관보다도 못한 지경에 나오고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홍준표는 몇 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은 사실 출마할 의사도 없었는데 갑자기 뜬 거잖아요. 예, 아직까지 출마. 그러니까 이 자체가 검찰이 혹시 여권의 경선, 오히려 지금 본선보다는 여권 경선이 더 지금 중요하니까. 주목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수사에 들어가면은 두 사람은 끊임없이 지금 최측근들이 계속 조사를 받을 예정이고 네. 받게 되잖아요. 끊임없이 뉴스에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건 그 의도하건 하지 않건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결론적으로 구도에 미칠 수밖에 없다. 그게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저게 검찰이 의도했다라고 외관이 의심스러우면 국민들은 그렇게 따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점이 검찰이 좀 주의해야 될 사안인 것 같긴 한데 사실 제대로 된 수사가 첫 번째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예. 윤석열 앞에 가면 다 멈춰서 있는 검찰 수사가 이 맹태균 게이트에서는 정말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우리가 이걸 지금 지켜봐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네. 그다음에는 또 뭔가 장난질을 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은 그동안 검찰이 해왔던 수사 방식 때문이니까 그걸 또 국민들이 좀 관심 있게 감시를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또 놀라운 녹취록 하나, 뭐 명태균 게이트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는 김건희 목소리, 요건 잠깐 듣고 다시 또 이야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정도야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에요. 지는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일 줄 알아? 중앙일보는 이제 삼성하고 거래 안 하지. 삼성이 중앙일보를 싫어하니까. 그거 하나뿐이지. 아직 난 조선일보 폐간에 난 목숨 걸었어. 자, 목숨 걸었다. 죄송해요. 조선일보요. 중앙일보 아닙니다.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는 김건희. 이게 시기가 언제냐면 탄핵 소추 의결된 직후라고 하거든요. 12월 말이라고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이 공개는 했는데 이게 통화 목소리인지 뭐 녹음인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근데 없습니다. 이제 출처를 얘기를 하지 않아서 사실 저는 그게 더 궁금해요. 출처가 누구한테 나왔던 것인가? 오히려 주진우 편집위원이 김건희 여사를 1살 차인데 누님이라 그러면서 뭐 자주 통화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직접 통화한 건지 혹시나 사실 통화 녹음을 공개하는 건 통비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당사자면 괜찮지만은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건데 그렇다면 자기 걸 수 있다. 왜 이런 말씀인가요? 그때는 이미 명태균 씨가 구속돼 있는 상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누구랑 저 얘기를 했겠느냐는 게 조금 의문스럽긴 한데 어쨌건 조선일보에 대해서 한 이유가 뭐냐라고 그게 궁금하죠. 짚어보니까 조선일보가 이제 계속 김건희 여사를 건드린 적이 있어요. 11월 이게 계엄하기 이전부터 김건희가 손절해야 된다는 얘기를 조선일보가 계속 이 논설이나 칼럼 같은 걸로 사설 같은 걸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김건희 여사가 계속 자기를 공격한 거잖아요. 윤 대통령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는 김건희 여사 옹이거든요. 국민들은 안중에 없고 뭐 김건희 여사만 안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조선일보 폐간 얘기가 나오는 게. 근데 조선일보는 명태균 씨의 그걸 받아놓고도 USB를 받고도 보도를 안 했잖아요. 그게 뭐 조선일보가 명태균 씨가 동의하지 않아서라 그러는데 언제부터 조선일보가 동의 받고 기사 썼나요? 근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맥락을 보면은 흐름을 보면 언론사인데 거래를 한다. 그리고 자기네들 시키는 대로 하게 만든다. 이걸 보면 단지 뭐 이걸 파일을 들고 있고 그리고 뭐 논설 같은 걸로 자기 뭐 배제하라 이런 걸 쓰는 것만으로 경로를 했다기보다는 뭔가 다른 조건을 곁들여서 우리가 안 쓸 테니 우리가 원하는 뭔가를 들어달라. 또 이제 국정 운영을 위한 차원에서 당신은 물러나시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 정도가 아니었을 것 같은 저의 근거 없는 억측입니다만 이 맥락을 보면은
뭐 조건을 내밀어서 거래하게 한다, 자기들 시키는 대로 하게 만든다. 이 두 가지 맥락에서 보면 뭔가 다른 요구를 곁들여서 받았길래 민원 사항을 곁들여서 받았길래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약간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 딜이라든지 약간은 협박 아닌 협박 그런 것들이 김건희를 상당히 불쾌하게 만들었고 이거는 사실은 이 USB는 명태균이 구속 직후 부분이에요. USB가 전달되고 이런 거는. 그리고 이 지금 폐간 얘기 나온 거는 탄핵 이후에 얘기했던 거잖아요. 지난해 12월 네. 말이면은 명태균도 구속돼 있고 다 윤석열도 지금 탄핵 구속 체포는 뭐 그 후에 됐지만 고무렵입니다. 체포되기 전이죠. 예, 고무렵에 탄핵 소추 의결 됐으니까요. 예. 그러면 사실은 힘이 없지요. 뭐 탄핵돼 있는데 그 대통령 배우자가 무슨 폐간을 시킵니까? 직무 정지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는 한 게 아니라 네. 지인과의 통화 내지는 대화 자리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했으니까 문제가 되긴 한데 네. 이게 공식적으로 놓은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공식은 아니죠. 이게 지금 그런 마인드에 가졌건 말건 그 뭐 사적인 자리에서 술자리에서 둘이 얘기했다 그래서 그걸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근데 아까 서천호 의원은 공개적인 대중 집회에서 얘기한 거하고는 기억이 완전히 다르기도 하지만은 어쨌건 김 여사의 심중이 드러난 셈이긴 한데 조중동 못 믿겠다, 뭐 조선일보 폐간시키겠다는 얘기한 게 자기가 여전히 그 얘기를 말하는 거 보면은 거의 전두환 정도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 실제 대통령이구나 하는 그 느낌을 주는 그 정도. 그러네요. 놀랍네요. 네, 그런 정도의 느낌이죠. 자, 다시 저는 잠깐 이제 이 명태균 씨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가능한 최종의 순간에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울질을 해봐야죠. 그래서 이제 여당 경선에서 결국 누구 후보가 되느냐의 문제인데 이걸 사실은 뭐 오세훈 그리고 홍준표 시장을 조사하고 있긴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봐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서 강을 팔 수도 있죠. 우리가 이렇게 중대한 혐의가 성립되지만 봐준다라고 봐줬다. 하면서 자기의 그 조직의 존속을 노릴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지금 가장 다크호스인 한동훈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둘을 치는 방향으로 놔줄 갈 수도 있고 결국은 근데 이걸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성급하게 했다가는 결국은 그 만약에 여당에서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누가 뭐 오세훈 시장이나 뭐 대통령이 되면 뭐 검찰을 가만두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창원에서 서울로 올라온 것은 이건 창원지검이 핸들링할 수 있는 사이즈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총장 직할로 하려고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결정은 마지막 순간에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다시 윤석열 탄핵 심판 돌아와서 이 선고가 3월 중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마흔여 후보자 임명 문제도 지금 걸려 있습니다. 네. 오늘 최상목 대행 국무회의 간담회도 한다고 하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시간을 끄는 이유를 사실은 납득이 잘 안 가요. 네. 근데 이미 마흔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더라도 윤석열 이제 탄핵 심판 선고에는 사실 관여 못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종결했기 때문에 변론 종결했어요. 변론 종결했으니까 여기는 참여하지는 못할 것이고 뭐 때문에 그런지를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제 최 대행이 눈치만 보는 건데 헌법 위반이잖아요. 네.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는데도 오늘 아마 그 회의를 하고 간담회를 한 다음에 또 임명하지 않으면은 중대한 헌법 위반 사항으로 그러니까요. 사실은 탄핵 소추 대상이 됩니다. 직무유기죄 될 수도 있고요. 직무유기죄 지금 그 판사 출신 차성환 교수가 고발장을 2가지를 써놨다. 안 되면 뭐 10만 서명을 받아서 고발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여당인 국민의힘이 계속 임명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은 국민의힘은 우리가 법치주의라는 게 법 절차를 따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법 절차에 명시된 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안 해도 괜찮나요? 안 되죠. 그러면 뭘로 이 나라를 유지하고 그러니까요. 지탱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오늘 최 대행이 이제 오늘 간담회까지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하지 않으면은 민주당이 지금 사실은 나라가 이렇게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렸다 보니까 대통령 탄핵소추, 국무총리 탄핵소추돼 있는 상황에서 또 경제부총리까지 탄핵소추하게 되면은 이게 참 나라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직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배짱을 부리는 건지 저는 최상목이가 무슨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예. 혹시 대권 후보로 나서려고 뭘 하는 건지 이 사람이 이해가 잘 안 가요. 된다 이 말씀이네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곳곳이 헌법 다 위반이다 이렇게 댓글도 주셨는데 연주님 결국 지금 앞으로 선고 또
대선 어떻게 일정 한번 예측 좀 해주실래요? 저는 3월 11일. 아, 3월 11일. 3월 중순, 예. 뭐 늦어도 3월 중순에는 선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예. 이 통상 금요일 날 주로 선고를 많이 해왔어요. 네. 그러면 이번 주 3월 7일이냐 다음 주 3월 14일이냐인데 14일 날. 이게 이번 주 선고를 하게 되면은 선거 날짜가 어렵더라고요. 선거 날 잡기가 쉽지 않다. 5월 1일부터 6일까지가 연휴가 쭉 하루 뭐 샌드위치 대회가 있는데 연휴가 쭉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잡기는 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헌법재판소가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하거든요.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그렇죠. 되니까. 그래서 14일 정도 하고 그러면은 5월 12일이나 13일 정도의 선거가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전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14일 날 선고를 하고 12일이나 13일 날 대선을 하루 빨리 하긴 해야 되는데 가급적 이번 주 하면 좋겠지만은 안 그래도 지금 뭐 그 헌법재판소의 절차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그 점도 감안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있겠고요. 어쨌건 오늘 최상목 대행이 오늘조차도 임명하지 않고 넘어간다면은 사실은 나라가 더 어려운 꼴로 더 어려울 것이다. 지경에 처하지 않나. 그래서 빨리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는데 오늘 정도까지는 모양새를 본인이 권한 대행이지만은 국무회의와 뭐 간담회를 거쳐서 하겠다라고 절차가 갈지 모르겠지만은 또 이것조차 미룬다면은 저는 최 대행이 설 자리는 없어 보입니다. 없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초이봄 권영철 대기자님, 이현주 변호사님 두 분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내일 아침 방송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진봉 교수의 술 있는 남자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이슈 화합하고 박선은 의원과의 대담한 대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